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종교인도 앞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2,0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팔자세가 강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3.31포인트 하락한 1997.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오늘 장 시작 전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92억 원, 501억 원 순매수했지만 투신을 앞세운 기관이 1,17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의료정밀과 의약품, 종이목재가 1% 오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업과 전기전자 업종이 1% 넘게 빠졌고 통신업과 보험, 유통업 등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1.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면 KB금융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2.76%, 2.24% 하락했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삼성전자가 1% 넘게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29포인트 상승한 강보합을 보이며 509.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기준 2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자세한 실적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2012년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액 201조 500억 원, 영업이익 29조 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연간 최고 매출 기록이었던 2011년 매출액 164조 7천억 원보다 21.85%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였던 2010년에 17조 2,900억 원보다 무려 67.8% 늘어났습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각각 56조 원,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9%, 88.8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갤럭시 시리즈 등 스마트폰을 앞세운 무선 사업부가 주도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사업부에도 영업이익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면서 주가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32% 하락한 150만 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린 데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영업이익 9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던 탓에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도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정보기술업종 비수기 여파로 3분기째 이어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줄어들고 애플양 배상금을 위한 충당금 적립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하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가 겹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높게 유지했던 삼성전자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은 만큼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은 새해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새해 첫 옵션 만기일은 큰 충격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프로그램 차익 거래는 391억 원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3월물의 베이시스는 1.45포인트로 어제보다 하락했지만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일 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물량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는 최근 6조 2천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만 1조 5천억 원이 증가해 물량 부담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선물 베이시스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매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입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주문 실수 여파도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어제 외국계 자금이 주문 실수로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2만 계약 이상을 순매수했지만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수 매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일에 이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주말 없이 일주일간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첫날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의 기조를 국민 눈높이로 정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세부 계획과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대 지침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업무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어제 첫 인수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수위가 새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존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진단 처방하고 새 정부의 출범 단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연간으로 매출 201조 원, 영업이익 29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56조 원,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지난해 3분기의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갔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 추정치보다 매출은 4천여억 원, 영업이익은 3천여억 원 각각 많은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4%, 영업이익은 88.8% 각각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매출 50조, 영업이익 8조 원도 달성했습니다. 국내 총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에서 3분기에 57.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비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4분기 수출도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돼 연간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수출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27.7%에 그쳤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1년 56.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더 올라가 60%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세계 경기의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의 변동성도 더 커진다는 의미로 주식, 외환,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원인이 됩니다. 종교인도 앞으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수 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은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유예 기간을 둘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사흘간 전국 14개 지역본부 298개소, 6개 전력그룹사 35개소에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조한익 한전사장은 오늘 아침 서울 삼성역 부근에서 임직원 시민들과 함께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전은 가두 캠페인을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에 대한 내용과 절전의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조 사장은 올 1월도 수급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기회에 정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전력 비상 단계 중 예비력 200만 킬로와트 미만 경계 단계에서 가정, 상가, 사무실, 산업체의 절전 행동 요령과 순환 단전 상황인 예비력 100만 킬로와트 미만 삼각 단계에 정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하게 됩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오후 6개 발전 자회사, 한전 KPS 등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동계 전력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급 안정 대책 회의에서는 올겨울 이상 한파로 전력 수급 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력 수요 관리와 발전소 고장 예방에 나서고 전력그룹사 공조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나란히 돈을 찍어내 시장에 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국가의 세금 수입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든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대부분의 세금은 우리 돈, 즉 원화로 걷지만 외화로 받는 세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세인데요. 환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세수가 1,400억 원씩 줄어들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이미 통과가 됐는데요. 세수가 줄어들면 나라 삶에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예산을 처리하면서 기존 환율을 1,130원으로 잡았는데 만약 평균 환율이 1,000원 선으로 급락하면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구멍이 나는 셈입니다. 이는 비상용 자금인 예비비로도 막을 수 없는 규모인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선 정부가 추가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나라 살림마저 구멍이 나면 경제 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개인이나 민간 기업도 아닌 정부가 내는 예산안이 이처럼 틀리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 모두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강대국들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하는데 정부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여야는 국회에서 이를 심의할 때 수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9월쯤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직전 3개월간 환율 평균을 적용하면서 환율 대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촉박한 시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예산안 통과는 연말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쟁점들을 처리하느라 환율까지 손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올해에도 외환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소한 정부가 기준 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신 환율 흐름을 적용해 고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서일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통해 기본료 3,300원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알뜰폰 제휴사인 에버그린 모바일의 통신 서비스를 기본료 3,300원,
통화요금 초당 1.8원, 문자 메시지 건당 15원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만 원을 추가로 내면 데이터 500MB와 KT 와이파이존 무제한 이용 권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성능 휴대전화를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제공하고 만 원대의 초고속 인터넷 정액제를 내놓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수입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수입차 중 처음으로 캐딜락이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차는 컴팩트 스포츠 세단인 캐딜락 ATS로 국내 수입 준중형차의 절대 강자인 BMW 3 시리즈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하는 모델은 후륜 및 상시 4륜 구동 등 두 가지 모델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캐딜락 ATS는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돋보이며 가격대는 4천만 원대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3에 달리는 사무실을 미래 자동차 콘셉트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가 구상하는 미래형 스마트카는 차 안에서도 사무실처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앤 커넥티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미래형 스마트카 콘셉트 기술 중 하나인 운전자 상태 감지 시스템과 상용화를 앞둔 2세대 음성인식,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블루링크 등 3가지 테마 신기술 14종을 전시했습니다. 동부그룹은 동부콘소시엄과 대우일렉 채권단이 대우일렉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동부가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에 대우일렉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대우일렉은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13년 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2,726억 원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제시했던 3,70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인수로 인해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